호남선 KTX 시대가 열렸습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 고속철 사업. 하지만 200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기본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그 13조, 14조의 차입금에다가 경영적자가 한 7천억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국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소축의 근간인 호남 고속철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국토 균형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5년 김동철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아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채석 202인 중 찬성 295인 기권 7인으로서 호남 고속철도 조기 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건설고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고속철을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호남 고속철의 조기 완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김동철이 호남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45곳에 산재한 군용 비행장의 소음 피해는 민간 비행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민간 비행장 소음 피해는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냉전 논리가 지배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말로서 모든 게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 군용 비행장 소음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희생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역대 국방부 장관, 역대 각군 총장들 정말 국민 앞에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매일, 매시간 소음피해 보상 금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전 아닙니까? 의원님 견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자체 간 그리고 군이 함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냐 놓고서 합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때 국회 임기 말에 우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군용비행장 이전법을 가결시켰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 이제 군용비행장 이전까지 포퓰리즘에 극치라고 이렇게 비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군용비행장 주변에 한 번이라도 와봤었는지 아니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한번 듣고서 그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냈는지 참으로 좀 유감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17대 국회부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등 군용 비행장의 이전이나 소음 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 오셨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37인 중 찬성 232인, 기권 5인으로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64년에 광주 군공항이 생긴 이후 49년 동안 소음에 시달렸던 광주 시민들에게 수건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에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 군공항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구축됐습니다. 의원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해가면서 온갖 비난과 반대에 시달렸던 법안이었는데 그런 온갖 난관들을 다 이겨내고 또 동료 의원들께서 국방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줘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됐습니다. 국가가 배수할 것이 뻔한 사건인데 150만 명의 시민들, 국민들이 소송을 하느라고 시간, 노력, 비용을 낭비하고 있어요. 사법부도 결국 공연한 수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가 그런 데 있어서 소극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 비행장 항공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다만 이 기준이 군용 비행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확정적입니다. 군소음법이 제정되면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 또 소송 비용이 들어가면서 하는 이제 소송이 필요 없이 법에 의해서 이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소음 피해 보상비를 물어야 하는 국방부가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벤처업체의 고문을 겸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총리 지명 전에 겸임 자리를 전부 사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총리 지명 전에 겸임 자리는 전부 사지겠다고 했는데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아니 청암재단 이사장은 갖고 있었잖아요. 사지겠다고 그래서 사직하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후로 총리가 또 새로운 어떤 겸직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겸직이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리 기업에 겸직하는 경우는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되면 영리 기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재단이나 자학재단이라는 겁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예? 그러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죠. 그러면 총리실장 답변 원하면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다 하셨잖아요. 참, 총리실장, 그 왜 싸우듯이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총리가 앞으로 영리에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거는 국무총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그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총리실장의 견해는 뭡니까? 계속 눌러 앉아야 됩니까? 예? 어때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참나. 아이고.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형님이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15년 최측근, MB의 분신이라던 청와대 부속실장까지 수억 원대의 금품 수수 혐의로 사표를 냈습니다. 총리, 이 정도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네.
경악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네,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 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적,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여력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유분방한 자세로 참석자들의 시선이 전부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시선 한번 보세요.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이게 정권 내부의 소통입니까? 어떻게 장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보고 하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보고 전화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냉엄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남 편중, 지역 편중 인사 그걸 타파하고 대통령 인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도 탑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맡기는 기준은 역량이 있는 것이냐 그런 역량 중심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역량 중심의 인사다. 총리의 인식은 영남 출신은 역량이 있어서 시켰고 다른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군요. 역량에 따라서 하고 저도 영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인사가 말 쓰지 말란 말이에요. 왜 지역 편중 인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때 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낙하산 임명은 반드시 건설하겠다. 그런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취임 2년 동안 공공기관 임원 318명을 낙하산 인사로 꽂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 비난받았는데 그때 245명보다 30%가 더 많아요. 참 MB정부 뺨을 치고 있어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기본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역량 있는 인사가 대선 캠프 인사하고 새누리당밖에 없어요?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한심하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다고 알아주세요. 새누리당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란 말이야, 위기. 그러면 국민은 줄 알아야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그 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간섭입니까? 김술래 의원은 공부 좀 더 하세요. 국민의당 김동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탄핵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민심 회복을 주장한 김동철 의원이 결선 투표 끝에 과반을 득표해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로 존재감을 살리고 호남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죠. 국민의당의 반대안이 안 되다가
국민의당이 찬성하니 타결된 거니까요. 이번 협상의 승자는 캐스팅 보트를 쬐인 국민의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마다 절충안을 꺼내들면서 협상 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한공항 경유와 헌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등을 여당과 합의해 실리도 챙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기업, 금융, 공공, 노사,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IT, 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최단시간에 IMF 외환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대개혁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100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상한 최저임금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간 5년을 전부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주십시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과욕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 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 총리, 책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력 조성이라고. 그게 뭐냐고요? 규제개혁, 예. 노동개혁, 구조개혁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그 세금 퍼부가면서 그 일시적인 그 저급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 정부가 과거 정부 탓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고 인구구조 핑계댈 거예요, 이거.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 전부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고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일자리 대참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IMF.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0.6%포인트씩 상승한다. 노동개혁하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씩 상승하는데 왜 노동개혁을 안 하냔 말이에요. OECD 역시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다보스 포럼도 마찬가지로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 정부의 후신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경제 수장들도 한결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대선 캠프 출신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재 주미대사 같은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가 됐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